현역학 분야입니다. 심리학 분야에서 발표하실 분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권성만 교수님이시고요. 교수님 모시고서 심리학 주로 심리 치료 분야에서의 자아의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나란 무엇인가? 나를 찾을 것인가 버릴 것인가? 참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나이고 또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식되는 하나의 대상이 또 나이다. 이런 나라는 인식이 저에게는 생생하게 살아있고 제 행동과 제 감정에 아주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 분야의 분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아마 인문학 쪽에 속하는 분들이 먼저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에 해당되는 부분이 뒤에 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심리학은 인문학과 자연과학 중간에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19세기 말 철학에서부터 독립된 이제 아주 젊은 학문입니다. 물론 철학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고 그래서 결론이 나지 않는 그 자칫 사변적이고 공허한 논의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적인 현상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해보자 라고 해서 생긴 게 심리학입니다. 그 심리학자들은 가능하면 커다란 개념, 추상적인 개념을 논의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제들, 그런 현상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 나라는 존재, 나라는 것을 강화시키고 확대하려는 노력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들은 이런 나의 강화의 노력이, 확대의 노력이 좌절됐을 때,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불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 인간의 감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기라는 것이, 자기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사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이 자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연구하지 마라. 자기라는 연구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미궁 속에 들어간 것처럼 길을 잃게 된다. 지금까지 약 5만여 편의 연구 논문이 있고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논의가 어려운 것은 학자마다 용어가 다르고 용어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 내에서도 셀프, 이고, 자기, 자아, 자기 개념, 자기 지식, 자기 표상, 자기 도식 등등 수많은 그런 용어들이 있고요. 실제로 셀프라 하더라도 프로이드나 융 또는 다른 사람이 쓰는 개념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이 나라는 그런 자기 인식에 관해서 심리학이 밝혀놓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 또 이런 자기 개념이 인간의 고통, 정신장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심리치료 과정에 자기와 관련해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그 자기, 셀프라는 개념을 논의한 그 최초의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1890년에 심리학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 셀프, 자기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의 총합이다.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이 셀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어떤 인식의 주체로서의 나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나를 바라보는 표상으로서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나가 있다. 인식 주체로서의 나와 인식 객체로서의 나가 있다. 그런데 인식 주체로서의 나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 인식하면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그 경험과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철학의 논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시간의 그 순간순간을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인식해버리면, 알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심리학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식의 대상, 경험된 나, 경험된 자기가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윌리엄 제임스의 주장 이후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셀프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저는 범위를 좀 좁혀서 자기 개념, 나라는 생각, 이런 자기 개념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연구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자기 개념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 그리고 평가,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하는 그런 평가, 내가 의식할 수 있는,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자기 개념이라고 하고, 이런 자기 개념은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특성으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우선 이 나라는 자기 개념은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하게 해준다.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하게 해줘서 어떤 경계를 만들어준다. 둘째, 이 자기 개념은 시간과 공간의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일한 존재라는 어떤 동질성, 정체성의 근거가 되어준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하루만 해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죠. 이런 수많은 인생 경험을 통합하는, 조직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기억 체계가 이 자기 개념이다. 인간은 수많은 정보를 자기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험을 오거나이즈, 조직화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자기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됨에 따라서 변화한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기 개념은 자신을 강화하고자 하는,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자 하는 그런 자기 존중감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중하게 여겨지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존중감의 욕구를 갖게 만드는 인지적인 기반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나라는 인식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획득한 것인가?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런 자기 개념이 후천적으로 발전한다 라는 후천적 발달론의 입장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천적으로 어떻게 이런 자기 개념, 나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느냐에 관해서 크게 이제 2가지의 관점이 있는데요. 그 다마시오라는 신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커다란 뇌, 이 뇌는 인간이 이 세상을 인식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의식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 신체적인 바탕이 된다. 근데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큰 용량의 뇌를 가지고 있고 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의식이 하는 기능은 뭐냐? 의식은 우리가 외부 대상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물체를 우리 마음속에 표상화할 수 있는 그 바탕이 의식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외부 세상에 있는 다양한 대상들을 심상, 이미지의 형태로 마음으로 가져와서 마음속에서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등등 어떤 미래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그 세상을 이미지 형태로 가져오는 것이
인간의 의식의 중요한 기능이다. 그런데 이런 기능은 나의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 대상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행위하는 나 자신도 이것도 이 자체도 무언가 하나의 표상이 되어야 나와 타자 간의 관계를 마음속에서 표상할 수가 있다. 이런 의식의 과정에서 의식의 작용 속에서 나라는 것이 다른 대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표상으로 생겨나게 됐다라는 그런 설명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인간의 의식의 기능이 이제 점점 강화되면서 진화 과정에서 강화되면서 외부 세상을 이렇게 인식하죠. 그래서 외부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식의 용량이 더 늘어나고 발전하면서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놈은 무엇인가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반성적인 의식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것을 하나의 자기 의식으로 만들어가게 되었다. 요컨대 자기 개념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거대한 용량을 가진 뇌, 그리고 그로 인한 탁월한 인지적인 능력 때문에 그 인간이 갖게 된 하나의 심리적인 개념이, 표상이 자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런 자기 개념이 발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런 나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발전을 하는데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감각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눈앞에 무엇을 보여줘도 그것을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면서 감각이 발달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손가락을 빨고 자기 몸을 만지면서 이 몸에 대한 감각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을 빨게 되면 입술에도 감각이 느껴지고 손가락에도 감각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유병을 빨면 입술에는 감각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 다시 말하면 이게 감각이 양면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대상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게 있다는, 다시 자신의 몸과 자신이 자신의 몸을 만질 때의 감각과 자신이 다른 사물을 만질 때의 감각이 다르다. 또 아이가 운동 기능이 발전해서 이제 몇 개월 되면 기거나 걸어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움직일 때 다른 물체는 내가 움직임에 따라서 점점 멀어지는데 이런 신체 일부들은 같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동을 같이 하는 이런 육체, 이런 등등 감각과 운동 기능이 발전하면서 이 육체라는 것은 감각에도 뭔가 외부 대상과는 다르고, 그리고 나와 같이 이 육체가 같이 따라다니는 하나의 통합된 그런 그 신체라는 신체상을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신체를, 몸을 중심으로 한 자기 이미지의 발달로부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경험입니다. 흔히 사람이 태어나면 인간 사회에서는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아무개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 대부분의 언어에는 주격이 있죠. 나는, 너는, 그리고 소유격, 나의 것, 그리고 나를, 너를, 목적격. 이렇게 나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주체인 동시에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고 다른 사람의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습득하고 또 언어에 의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나라는 인식이 점차 명료해지게 된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런 단순히 나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행복감,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불행감, 우울감 등등을 느끼게 되면서 이 자기 개념이 감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 개념은 사람마다 그 경험이 다르고 그 결과 그 자기 개념의 구조가 굉장히 다른데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뭐 윌리엄 제임스부터 이어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인 측면. 우선 이 몸, 육체, 나의 건강, 그리고 나의 외모,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물들, 뭐 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나와 관련된 물질적인 측면, 소위 물질적 자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것, 정신적인 자기, 나의 성격, 나의 지적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나의 가치관 또는 나의 어떤 그 조절 능력, 이런 등등 내 내면의 심리적인 형태로 내재되어 있는 이런 속성을 정신적 자기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 자기입니다. 내 몸 밖에 있지만 나와 친밀한 사람들에 대한 애착, 가족, 친구, 연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사회적인 어떤 명예, 지위, 이런 등등이 내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나와 관계를 맺고 나에게 소중하게 되면 나의 소셜 셀프, 사회적인 자기의 일부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은 물질적 자기, 정신적 자기, 사회적 자기라는 큰 세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자기 개념은 인간이 태어나서 수많은 경험을 통합하는 어떤 인지적인 개념 체계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차원이 있다.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하면 좋을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자기 개념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그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모나 배우자가 기대하는 나의 모습, 의무적 자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차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이상적 자기와 현재 내 모습에 괴리가 있게 되면 우리 인간은 불행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친구보다 내가 재산이 많지만 워낙 내가 기대하는 어떤 재산의 액수가 높을 경우에는 현재의 액수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행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렇듯이 자기 개념은 현실적인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모습,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 등등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중요시하는 요소가 다르고 그 이상적인 차원이 다르고 현실적인 여건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외모와 재산과 건강과 지적인 능력 등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자기 개념의 구조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 개념이 우리 인간의 삶, 행, 불행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정신장애,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장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33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살을 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문제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오늘의 주제와 관련시켜 본다면 우울증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애착했던 어떤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망으로 상실하게 되거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어떤 직업 또는 소중하게 여기던 어떤 것들을 상실했을 때, 그것은 그 물질의 상실이 아니라 내 일부의 상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외부적인 세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의 일부가 훼손, 상실, 손상됐다고 여길 때 인간은 우울감에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인지이론 같은 최근의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상당히 과장되게 확대해서 커다란 자신의 상실로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반면에 불안장애는 상실은 아니지만 위협입니다. 무언가 나의 일부를, 나의 자기 개념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이제 그런 위협적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인간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반대로 자기 개념이 과잉 팽창되는 조증 상태가 있습니다. 그 제3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일을 벌리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비현실적인 상태에서 일을 벌리기 때문에 실패로 마무리하게 되는 이런 조증 상태, 매니아 상태는 비정상적으로 자기 개념이 확대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자기 개념의 구조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도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가 생겨납니다.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나라는 자기 개념을 하나의 단일한 통합된 개념으로, 하나의 정체성으로 다양한 자기 경험들을 오가나이즈 통합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 사람 안에 2개 이상의 정체성을 가진 어떤 심리적인 구조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스위치되면서 때때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소위 다중성격, 학술적으로는 해리성 정체감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예처럼 낮과 밤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 누가 누군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 사람 안에 2개 이상의 인격, 정체성이 있는 이제 그런 그 분열된 구조를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나 상담에서는 이제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자기 개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 자기 개념을 통합시키고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이고 긍정적이고 유연한 자기 개념을 갖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이 못나고 열등하고 무가치하다라는 부정적인 자기 개념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자기 개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현실적으로 향상시켜 주는가? 그렇게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치료자가 내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가치 있는 존재로 소중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대해줄 때 내 스스로는 내가 아주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소중한 대접을 받게 될 때, 소중하게 여겨질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가 올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자신을 열등하다고 생각하게 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울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장, 왜곡, 사실 자신과 관련되지 않을 수 있는 정보까지도 자신과 관련된, 그리고 자신을 아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으로 과장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변화시키게 할 수도 있죠. 이제 최근에는 마음 챙김이라는 명상법이 심리치료에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심리치료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부정적인 그런 자기 이미지를, 자기 개념을 좀 더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자기 개념으로 대체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받고 나면 어느 정도 좋아지지만 또 다시 삶에 들어가서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재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원적인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 자기 개념,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열등하고 무가치하다라는 이런 생각은 현실이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 실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떠오른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그리고 이 생각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울감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은 생각일 뿐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어떠한 생각이 지나가더라도 그것을 좀 더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궁극적인 심리치료라고 보고 최근에 마음챙김에 대한 논의들, 또 마음챙김을 치료기법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은 과학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라 라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학문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우울한 사람들이,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런 심리치료자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심리 치료자들이 만나는 내담자들은 생로병사를 초월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우울해서 너무 살기가 괴로운데 힘든데 이것을 좀 더 편하게 해달라.
좀 더 이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심리치료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는 잠시 내려놓는 것을 권장할 수도 있다. 그것이 이제 마음 챙김을 심리치료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고요. 사실 아직 심리학계에 주류로 편입되고 있지는 않지만 자아 초월 심리학, 트랜스퍼스널 사이콜로지가 최근에 아주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퍼스널 사이콜로지, 자아 초월 심리학에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또 다양한 종교에서 경험하는 신비적인 체험, 의식의 다양한 스펙트럼, 켄 윌버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만은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대 정통 심리학에서는 아직까지 인간의 자아가 있다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이 자기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념이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인지적인 역량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관념이다. 기억 체계다. 라는 점에서는 불교의 무아설과 상충되는 그런 학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자기 개념에 대한 연구는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발달하고 인간의 삶에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밝혀놓은 여러 가지 결과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심리학 또 심리치료 상담에서의 그 자기 개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그 자기 개념의 어떤 선천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책에서 나라는 자기의식과 자기 개념은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하는가, 자기 개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것인가, 대부분의 발달 심리학자들은 후천적 발달론의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출생 시 신생아들은 나라는 자기의식이 없이 태어나며 심지어 자신의 육체와 주변 환경을 변별하지도 못한다. 즉 자기 개념은 후천적 경험을 통해서 발달하게 된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윌리엄 제임스는 자기를 크게 세 가지 영역, 즉 물질적 자기, 정신적 자기, 사회적 자기로 범주화한다. 물질적 자기는 자기와 관련된 물질적 측면 또는 소유물로서 그 중심부에 이제 신체가 위치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 자기는 자기의 내적 또는 심리적인 재반 능력과 성향 을 지칭하고, 이러한 정신적 자기는 반성 과정의 결과로서 성격, 지적 능력, 지식 이런 등등을 포함합니다. 또 이제 사회적 자기는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것을 지칭한다고 이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자기는 특히 이제 신체적 자기가 되겠죠. 생후 18개월쯤 어린아이가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신의 신체로 인식할 때 생긴다고 할 수 있지만은 정신적인 자기는 그것이 성격과 성향을 지칭하는 이상 후천적인 것만이 아닌 선천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와 남을 구별함으로써 살아남기에 용이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자기 개념은 진화의 산물로서 매우 선천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많은 그 심리적 요인들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의 상호작용, 복합적인 산물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자기 개념은 인간의 뇌 기능, 뇌 용량, 인지적인 역량과 관련돼 있다라는 점에서는 어떤 선천적인 요인과 관련돼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인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후천적인 경험, 특히 사회 경험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자기 개념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자기 개념처럼 명료하고 정교하게 발달하지 못할 것이다. 컴퓨터 비유를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드웨어는 선천적이지만 그 소프트웨어, 자기 개념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후천적인 경험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분명하게
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요, 어떤 그 자아 속에서의 이중성 같은 겁니다. 발표자께서는 책에서 의식에 떠오르는 감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는 주체에 대한 존재 의식이 자기 의식이다. 이러한 자기 의식은 의식 활동을 통해 체험되는 능동성, 자율성, 독립성, 동질성, 통일성, 일관성, 지속성의 결과인 동시에 이러한 속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써 있습니다. 또한 자기 개념은 자기의 구성 요소를 범주화한 다면적인 구조와 각 구성 요소를 여러 가지 점에서 평가하는 다차원적 구조를 갖는다. 자기 개념의 다면성과 다차원성은 자기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화하려는 인간의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통일적이면서도 다차원적이고 동질적이면서도 다면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이 어떻게 자아 속에서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이중성이 개인의 성격과 행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그 통일성과 다면성이 양립되기 어려울까요? 저는 인간의 경우에 잘 양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경험한 수많은 어떤 그 경험들을 조직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그 기본 틀이 자기 개념이다. 뭐 우리가 그 수십 년간 수백 일 동안 무지하게 다양한 개인적인 경험, 사회적인 경험, 여러 가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많은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인가.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이어서 순간순간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정체성을 가진 동질적인 존재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가 어떤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처하게 되는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내놓게 된다. 저는 나라는 어떤 동질적인 통일된 자기감을 가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제3자가 보면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저의 모습과 어떤 노래방에서 술 먹고 흔들어대는 그 모습과 집에서 가족과 지내는 모습을 아마 연결시키기 어려우실지 모릅니다. 이렇듯이 인간은 어떤 통일성을 유지하지만 상황에 적절하게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된다. 지나치게 경직된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적응적이지 못하다. 어디서나 그놈 한 사람. 다시 말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것이 그게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상황이 변화하는데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이제 지나치게 그 이해하기 힘든 변화를 보일 때 변덕스럽다, 이중성격이다,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잠시 그 자기 개념과 심리적 장애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구조적 결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많은 경험을 하지만 어떤 자기를 중심으로 그 경험들을 조직화해서 통일성을 갖는 동시에 다면성, 다차원성을 가진 아주 복잡한 그런 자기 개념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에 아까 다중 성격자처럼 또는 어떤 그 뭐 전문적으로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경험을 통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통일성과 다면성이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양립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라는 하나의 단일한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다각적인 측면을 가진 하나의 통합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고 우리의 실상이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세 번째 질문은 그 자기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책에서 심리치료적인 접근은 대부분 자기를 강화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즉 부정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불안정한 자기 개념을 좀 더 현실적이고 긍정적이며 통합적인 것으로 대체하여 변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불교의 마음챙김 명상을 활용한 치료법들은 자기 개념을 변화시키기보다 자기와 거리를 두고 현재의 경험을 바라봄으로써 자기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심리치료 분야에서 자기 강화하기와 자기와 거리두기라는 상반된 방향이 양립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자기 강화하기가 자기 거리두기 쪽으로 어떻게 대체되어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이 궁금하고요. 만약에 현재 양립되고 있다면 각각 특히 이제 잘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인간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울증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불안장애도 그렇고 수백 가지의 명칭이 붙여질 수 있는 다양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같은 우울증을 지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기저에 있는 성격이나 어떤 그 자기 관찰 능력 이런 등등이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학계에는 그 심리치료 이론이나 치료 방법이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치료자들은 자신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에게 적절한 치료 이론을 공부하고 그것을 몸에 익혀서 내담자에게 치료를 하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기 강화하기와 자기 거리 두기는 현재로는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심리치료는 굳이 말한다면 자기 강화하기에 가까웠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그 마음 챙김 명상, 윗바사나 명상이 심리 치료계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새 그 마음 챙김에 근거한 인지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MBCT, 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라는 건데, MBCT. 이것을 개발한 그 티스데일이라는 영국의 심리학자는 이제 우울증을 주로 치료하는 사람인데요. 이 우울증이 다른 정신장애에 비해서 잘 치료가 되는 질환입니다. 약물 치료든 심리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약 50% 이상의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되면 호전이 되는데, 문제는 재발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재발을 하게 만드는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티스데일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뭐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것일 수도 있는데, 우울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 패턴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는 그런 생각이 의식 밑으로 잠복하지만, 무언가 실현을 당한다거나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활성화돼서 의식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우울증의 재발, 이런 부정적인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의식에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대처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마다 치료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마음챙김을 통해서 이렇게 내 마음에 또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이 그 생각은 현실의 반영이다, 나는 실제로 정말 못났고 무가치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사실로. 그러나 과거에 그런 생각에 파묻혔다가도 또 호전됐을 때는 생각이 바뀌었듯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내 마음에 떠오른 하나의 생각일 뿐 실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시간과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고 그 생각과 거리를 둘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런 생각에 완전히 함몰돼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재발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티스테일 등이 이 마음 챙김에 근거한 인지 치료를 통해서 우울증의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의 심리 치료 이론 그리고 불교 또는 동양 사상과 깊이 있게 어떤 통합되는 노력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예, 그 마음 챙김 명상에 관해서 연관해서 더 묻겠습니다. 그것의 효과는 지금 뭐 말씀도 해주셨는데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한번 옮기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불교의 마음챙김 명상이 심리치료 기법에 적용될 경우에 통증이나 불안과 관련된 사고를 비판단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그러한 사고가 실제의 반영이 아니라 단지 생각뿐임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회피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울증 환자에게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이 수반하는 우울 감정을 극복하도록 유도한다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을 통해서 자기 경험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면은 어떠한 부정적 경험에 대해서도 그것에 함몰되지 않은 채 이러한 경험은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오온을 비롯한 자신의 그 경험이 무상하고 고를 유발하며 결국에는 무아임을 통찰하여 해탈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자아를 지멸하기, 그러니까 불교의 무아를 이렇게 봤을 때요, 이것과 심리치료에서의 자기 바라보기는 같은 것이 아니며, 따라서 심리치료는 불교의 명상을 하나의 기법의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불교 명상의 기본 정신인 무아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사실 그 마음챙김 명상을 심리치료에 접목한 많은 치료자들이 불교의 기본 교리를 정말 깊이 정교하게 알고 있는가? 뭐 일부는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때로는 이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 몇 년간 수행을 하고 돌아가서 심리치료 기법을 개발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명상 경험, 일천한 명상 경험을 하고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됐듯이 환자들에게 적용하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순전히 기법으로만 생각하고 심리치료에 활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리학이나 심리치료는 특정한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학문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과학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행동과 심리적인 구조를 규명하고 그 기반 위에서 인간의 어떤 고통,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일 뿐이다. 그래서 물론 자신을 어떤 불교적 심리학자로 규정하고 어떤 불교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심리학 이론을 펼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불교의 많은 이론은 그 수행자들의 경험에 근거한 또 많은 경우 사변적인 그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또는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논의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불교 이론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식 철학 등등, 사실 동양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서양의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에 관심을 갖긴 하지만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에서 그 연구의 범위를 멈춘다는 거죠. 그 심리치료자들이 불교의 교리를 도안시하거나 또는 전혀 무지해서가 아니라 심리학이라는 학문, 심리치료라는 활동의 속성상
어떤 특정한 종교 또는 특정한 검증되지 않은 교리를 주장하지는 않는, 가능한 한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하고 치료하려는 그런 입장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은 뭐 그 심리 치료 하시는 활동하시는 분들과 이 불교학자들 간의 어떤 소통이 참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해서 그 심리학 분야에서의 그 자기 개념에 대해서 권성만 교수님의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